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해 1월에 가장 필요한 또 영상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좀 촬영을 또 시작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또 유튜브 이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접하게 되십니다. 자, 그 중에서 교원 임용, 국어과에서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 말을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보통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강의를 직강이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강의를 인강 또는 온강이라고 이제 보통 선생님께서 이제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직강과 인강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이제 수험생 분들께서 예비 교사분들이라고 이게 지칭을 하시죠. 학술적으로는 예비 교사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이 1월 달에 이제 1년 수학을 계획을 하시는데 이때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유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제가 선생님들께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필독서라고 하죠. 실제 최근에 와서 이제 임용 시험 출제적인 경향이 또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난도를 엄청나게 올려서 변별을 심하게 좀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 이론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해왔는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양날의 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을 바탕으로 내줘야 한다라는 당위성이나 정당성은 분명히 최근에 와서 강조되는 바이긴 한데 이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책이라는 곳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자에게 그런 부분을 수업 받는 것도 아니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독서에서 독자 중심, 그러니까 텍스트 중심 읽기가 아니라 독자 중심 읽기라고 하는데 독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나 또 독자가 갖고 있는 추론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필독서를 꼭 읽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이 사실상 읽기만 하면 합격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좀 미시적으로 정독을 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제가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필독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거에는 문학이나 문법에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왔을 때는 문법과 문학에서는 필독서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그다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효과가 좀 비례한다고 한다면 사실 리터러시 교육, 그러니까 문식성 교육이라고 하죠. 그 리터러시 교육에서 해당되는 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리터러시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기반이 외국 학자들, 외국 논문들을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교육심리학도 인지심리학의 일부를 떼어다 가르치는 건데 그런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이나 문법은 우리나라의 어떤 반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학문이지만 사실은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 덩어리가 그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과거에는 교과교육론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썼었는데 지금은 국어교육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국어과의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적인 가치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번역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그것들을 직접 저술을 하고 쓴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학문을 번역을 하거나 또 아니면 스승님께 배웠던 스승님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공부해 오신 어떤 학설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제자들 소개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외국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의 스승님이 브루너예요. 브루너. 브루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브루너가 내 스승님인데 외국에서 내가 공부할 때 내 박사과정 스승님이신데 브루너의 이론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이제 어떤 교육 전반에서 어떤 굉장히 힘을 갖게 됐어. 그럼 브루너의 이론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용어라든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수험생,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교육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 하나, 그것이 합의가 되어서 그것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영역이 리터러시입니다. 문식성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문식성 교육은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왜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문식성 교육에서 해당되는 지금 소개해드린 필독서의 용어들을 쓰실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교육, 제가 이제 뭐 리터러시, 문식성, 의사소통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은 대부분 화법 작문 독서를 말하는 건데, 이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는 서적에서 이제 그 용어 같은 기술을 잘 습득해서 시험장에 잘 쓰셔야 되고, 보통 시험 출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면 뭐 활동을 제시해봐라, 아니면 뭐 학생의 뭐 의의를 제시해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교사로서 어떤 수업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지, 평가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자기장이 가능한지, 이런 문항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사실은 믹스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반드시 출제는 되지만 전부는 아니다. 자, 말이 좀 길었지만 기본적으로 화법부터 갈까요? 이제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보통 화법, 작문, 독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리터러시라고 말을 할 때, 문식성 교육이라고 말을 할 때는 화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법은 흔히 말하는 이제 문법에서 화용론에 해당돼요. 그래서 화법 쪽은 사실은 리터러시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서는 적합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제 화법 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중을 놓고 본다면 독서와 작문이 월등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합 교육이다, 또는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작문과 독서와 작문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독서 같은 경우는 책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15년에 나온 독서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사범대 국어과에 몸담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쓰신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너무나 오래됐어요. 지금 2022년이니까 7년 됐어요. 리터러시 학문에서 7년 됐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책이 이제 연구 개발이 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독서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뭐 영락 출판 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이제 독서 전문 교육 양성 과정에서 봐야 할 이런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 같은 굉장히 두껍죠. 이런 책도 나왔어요. 특히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서 교육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지향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임용과 관련된 보통 대표적인 대비서는 이 사회평론 출판사에 나온 독서 교육론을 가장 많이 보죠. 필독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임용을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닙니다. 임용을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독서 교육 전문가를 위한, 그러니까 전문 양성 과정에 대한 한국 독서학회에서 나온 책이지만, 책도 굉장히 두껍고 아마 좀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서교육론의 서적에서 좀 확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상당히 책은 좋아요. 책은 좋은데 우선 필독서는 분명히 요런 거, 사회평론의 독서교육론이, 사회평론 출판사가 좀 최근에 그 저자분들을 섭외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책들을 좀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문이죠. 작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나온 지가 그래도 뭐 독서교육론보다는 좀 그죠? 2019년 8월에 나왔으니까 한 3년 돼갑니다. 4년 돼가는데 이 책이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가장 이제 가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여기에 저자분들이 대부분 스카이 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간다는 인류대학교에 졸업을 하셨던 동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맥이나 그런 이제 가치가 사실은 충분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문교육론은 이 책은 무조건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사회평론에서 또 사회평론이죠. 사회평론에서 독서교육론과 작문교육론.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쪽. 화법 쪽이 조금 책을 놓고 얘기한다면 좀 버라이티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책으로는 이제 요 책을 가장 이제 많이들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죠. 박재현 교수님이 쓰신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이요. 근데 이 책이 개인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까지 봤던 책들은 대부분 이제 학회나 공저자인데, 이 책은 박재현 교수님, 상명대에 계시죠? 박재현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물론 이분도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고교과 졸업하셨고 외국에 나가셔서 또 박사과정 특히 발표와 연설 관련된 전문 연구를 하셨던 전문 연구자분이신데 하여튼 이 책이 한동안에는 굉장히 시험을 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책이 반드시 봐야 될 필독성은 맞는데 이 책만 보면 되냐? 그럼 저는 조금 화법은 조금 더 확장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발표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연구자의 논의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전문 연구자분의 연구 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좀 쓴 책이다 보니까 좋은 책이긴 하나 앞에서 나왔던 책들처럼 한 권으로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 책보다 좀 더 이전에 나왔던 화법교육론 이런 소적이 이제 같이 비교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책은 주로 이제 뭐 토론, 본질, 화법의 본질, 토론, 뭐 연설, 이런 설득적 말하기 이런 거에 특화된 책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책은 이제 뭐 토의, 발표, 뭐 협상 또는 뭐 정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나만 더 확장하자면 필독서가 많아지는데 문식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책이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이 책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책을 본다는 건 좀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사범대학교에서는 당연히 국어교육학과 관련된 첫 입문서로서 이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럼 이 책은 뭐 쉽게 말하면 국어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국어과 사범대 학생들이 제일 처음 이제 입문 단계에서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뭐 대학에서 보통 한 번 정도는 접하고 오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책을 안 보면 뭐 국어교육학개론이라든지 뭐 국어교육학과 사고라든지 이렇게 좀 대학 교수님들의 입맛에 맞게끔 책을 선별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 책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도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입문서로서는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기평이나 화법 쪽에서 좀 소용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시간이 되실 때 우선순위로 합시다. 그래서 우선순위 화법은 제일 첫 번째가 박재현 교수님의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두 번째가 화법교육론, 세 번째가 국어교육의 이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시면 문식성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책만 1년 동안에 잘 독파하셔도 정독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학자를 못 잡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책만 보면 합격합니까?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책을 안 봐도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책을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이 책들은 대부분 문식성,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문법하고 문학은 어떠냐? 책을 찾으려고 하면요 정말 많은 책, 이게 많아 보이지만 문식성이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리터러시 교육은 이게 전부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이나 문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선택하자면 아마 이 나라에서 그 관련된 정보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겁니다. 이건 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치는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문법부터 얘기하자면 예전에 제가 영상 컨텐츠 만들었지만 지금 나온 책들 중에서 이제 학회적으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쓴 책, 그리고 가장 지금 최신 책으로 나온 표준법은 요 책이 저는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을 보면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렸다. 아니면 아예 과거에 뭐 한국어 문법 총론 같은 책이 좀 그런 책인데 과거에는 주로 자기들의 학문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면은 안 실어버려요. 책에다 안 실어버리는데 이 책은 소개를 해줍니다. 이 책은 소개를 해주는데 요즘 문법이 그래요.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하나로 딱 규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이 좀 두껍지만 요 한국어 표준법을 가지고 문법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볼만한 책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공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설프게 학원 교재 같은 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이런 책을 하나 구매해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문법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책들도 많죠. 하지만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의문 형태 통사 쪽에 중심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 쪽에서 중세 쪽은 어떻게 하냐?
사실은 이제 중세 쪽은 이제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어 문법 총론 2권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 책이 조금 너무 좀 지금으로서는 좀 교육의 수준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뭐 임용서적에서 바이블 같은 책이죠. 표준국어 문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한 가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고영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일명 문법화라고 해서 얘가 이제 어떤 영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이 스스로 뭔가 변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가 원래 이건데 이게 뭐 이런 기본적인 중세문법에 대한 체계를 잡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쓰신 고영훈 교수님 이후 세대가 이분의 어떤 그 학문적 관점을 좀 달리 또는 거부 또는 비판하면서 최근에 와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적을 가지고 내용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교착자 선언원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합쇼체 선언원음이가 있었다. 이렇게 서법이라고 해가지고 걔를 다 이렇게 분리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덩어리를 문법화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에 괴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와 이 고영훈 교수님이 설명한 논리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왜 보라고 하냐? 솔직히 지금 나온 책들 중에서 내용, 학습별로, 교육 내용별로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 없어요. 이 책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면 솔직히 아직까지도 표준사를 뛰어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별, 문학, 문법 이론 내용별의 그 사례들을 상당히 집대성을 잘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못하는 것이 중세 고증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거 어렵거든요. 왜냐면 다 불경이고 불경이잖아요. 내가 종교가 불교가 아닌데 왜 불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세의 불경을 원인석본에 석보상절이네 뭐 법화경 언해네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불경을 읽을 이유는 없는데 불경에 대한 내용을 어린 청강지옥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왕족들이 쓴 이제 부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독이라고 해가지고 다 읽으면서 외울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내용별로 좀 표집을 해서 내가 그 문법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례, 많은 사례들을 끌어들이면 좋은데 대부분 중세문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수험서라든지 아니면 전공서들 보면은 내용학적인 내용 진술은 많아도 사례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더 풍부하게 다루려면 말 그대로 이제 뭐 월인석보를 아예 그 고증 자료를 아예 펴놓고 걔를 가지고 강독을 해야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우리가 문법 연구를 하는 연구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증 자료적인 표집이 그래도 지금 나온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표집되어 있는 책 이게 이제 저는 표중세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학이죠. 문학은 진짜 사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출제자냐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사람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심하게 받는 곳이 문학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문학은 작품을 실제로 읽으면서 해야 되는 공부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수능 서적에 이렇게 뭐 해법 문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시 자료를 가지고 보시는 건데 뭐 나쁘진 않지만 입시 자료에 수록된 작품들 대부분 교과서 안에서 수록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교과서 바깥에서 교수님이 표집해서 출제를 하셨을 때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 기능적인 측면이 부족해질 때가 많습니다. 외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글을 읽으면서 읽기를 하는 능력이 신장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밑줄 쳐져 있고 주석 달려 있는 책들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내용을 외워버리시기 때문에 얘를 조금만 제가 변형을 해버려도 그러니까 출제자가 변형을 해버려도 대부분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문학을 되게 힘들어하고 문학 같은 경우는 답이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한테 이제 무슨 책을 봐야 되냐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책 두 권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개인적으로 2023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읽으시라고 뭐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혼자 읽으시는 이제 첫 번째가
현대소설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 현대소설 교육론인데 이 책도 아마 학부로 가면은 뭐 대학 1, 2학년 학생들이 볼 책일 것 같은데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과거의 기성교육에서 현대소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책에서 이제 추구하는 교육의 이상론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정도 읽고 과거의 교육과 지금 교육의 방향이 왜 달라졌는가. 이미 출제적인 어떤 그 변화 과정은 2014, 15부터 이미 반영된 내용이고 책 자체는 2019년에 나왔기 때문에 2019년인가요? 하여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19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나왔니? 하여튼간에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그 저자분들이 대부분 서울대 동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동문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인맥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설 쪽은 이 책, 현대시는 별로 이제 뭐 그런 책이 없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책. 고전은 하여튼 아까 현대소설 교육론은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되는데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들. 정말 씁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들께서 아무리 책을 쓰시고 논문을 쓰셔도 그걸 반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반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책을. 예, 뭐 학회나 공저자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 책은 좀 너무 노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나오든 안 나오든 밑제와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보시라. 무조건. 그래서 리터러시만큼이나 봐야 될 중요한 필독서로 이 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 고전 산문 쪽은요? 아니라니까. 그냥 이 책은 사람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거지 고전 시가 때문에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은 꼭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독서를 조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인강 들어야 될까요? 직강 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책을 보통 상담 들어오면은 무슨 책, 어떤 책을 봐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제 만약 강의를 듣는다면 직강을 해야 될까요? 인강을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강은 직강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라는 노량진이라는 수험가를 오기 힘든 사람, 또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사람, 또는 내가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직강 날짜에 맞춰 들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나는 집중력이나 지구력이 너무 떨어지고 수업을 한 번 듣는다고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 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듣고 싶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립하고 싶은 사람, 불법적인 거긴 하지만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거긴 하지만 공유해서 보려는 사람. 대부분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빔 같은 게 설치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법적인 겁니다. 근데 그래도 뭐 아니 불법적인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강을 선호하죠. 그러면 직강은 뭐냐? 그럼 직강은 반대로 얘기합시다. 학원에 나올 수 있는 분, 집이 뭐 서울 근교라든지 해서 학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일을 병행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좀 우선 환경적으로 직강은 선택적인 부분에서 이미 제한이 걸려요. 내가 인강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직강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럼 직강은 왜 내가 그럼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집에 학원에 나올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의지가 약하신 분. 의지가 약하신 분은 무조건 직강 나오셔야 됩니다. 하루에 강의를 다 듣고 개인 공부를 하는 거와 인강으로 분산해서 듣고 공부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신 분들, 특히 이제 초생들 같은 경우는 인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대학 학부 학사 일정 맞춰야 되고 또 본인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기 힘들어요. 대학을 아직 학부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제 N생분들이 좀 아무래도 뭔가 한 번은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보통 직강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직강은 좀 강사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시하는 정보가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인강생 포트폴리오는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근데 직강생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관찰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에는 직강이 훨씬 낫죠. 그러면 아무래도 잔소리도 좀 많이 하고, 케어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 쉽게 말하면
헬스장 가서 PT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형 직강은 내가 의지가 좀 약하고 뭔가 집중력이 약하고 또 공부의 지속성이 약하신 분, 지구력이 약하신 분, 이런 분들은 직강을 무조건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직강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의 관계에서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노출해서 저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다 이러면 100% 직강이 훨씬 낫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강 같은 경우는 인강에서 해줄 수 없는 어떤 수험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그런 강사의 코멘트도 들으실 수 있죠. 그걸 보통 인강생들은 왜 차별하냐 하냐는데 그거를 인강에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인강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언젠가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때 얘기하겠지만 제가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만 직강생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1년 공부 계획할 때 유의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학원에 몸담고 있지만 제일 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강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험 제도든 간에 그 시험 제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많죠. 요즘에 제일 듣기 싫은 여러분들 일타 강사가 무슨 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학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일타 강사란 말을 들어본 지가 불과 한 6년?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불만스러운 용어 중에 하나가 일타 강사라는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제가 일타가 아니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타라는 말 자체가 뭔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이라는 공간의 인식과 달라요. 일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든 가치를 경제적인 수치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경제적인 수치보다는 결과 수치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학원에서 내가 당신의 수업을 들으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는가 이게 중시되는 시간인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이 집이 이제 맛집인가 손님이 많은가 돈을 얼마 버는가 이런 가치 기준을 자꾸 이제 매체나 이런 데서 글쎄요 뭐 좀 오픈하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불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뭘 잘하냐 이걸 이제 수소문해요.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선배라든 주변 분들에게. 저는 학원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학원 강사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고 가치가 있고 다만 학원의 가치를 만약에 갖고 두신다면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공부를 하게끔 해주거나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지금 필독서가 있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십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독학하셔도 합격 잘 하셔요. 근데 자료나 받겠다고 학원에 오고 내가 공부 안 하는데 그냥 공부하듯 출퇴근한다고 생각하시고 학원 공부를 한다면 저는 비효과적으로 보고요. 또 무슨 내가 뭐 문법에 약하니까 문법만 하겠다. 뭐 문학은 누가 잘해준다. 뭐 저는 뭘 잘해준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컨셉을 그렇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저도 이제 학원가에 있어 보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컨셉이에요. 컨셉. 그러니까 연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컨셉을 먼저 잡아요. 그래서 컨셉을 잡아서 이 사람이 이런 컨셉으로서 가치가 크다. 뭐 또는 이 사람이 이런 컨셉으로서 잘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소문을 내서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호소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부안해동으로 끌려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제적인 기회비용이나 시간, 특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왜 시험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쓰기평가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합격생 복귀를 불합격하신 분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반응이 비슷하다 이거야. 비슷한데 왜 저 사람 60점인데 나는 왜 40점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비슷하면은 20점 가까이가 20점 이상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워드로 작성한 복기를 보면 내 답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똑같은 스키마와 똑같은 어떤 지식적인 적층이 갖고 있는 강사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좀 어떤 연예인을 좀 빗대서 얘기해서 그 연예인께 죄송한데, 정우성분이 만약에 옆에서 저와 똑같은 스키마와 지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다.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래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비하적인, 외모 비하적인 발언이어서 좀 그런데, 왜 그래? 이게 보여지는 게 달라요. 쓰기 평가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걸 보여주고 나의 답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인상채점이에요. 총체제채점이란 말이에요. 총체제채점이 이제 인상채점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대부분 분명 현직 교사. 이분들이 막 밥만 먹고 평가만 하시냐? 아니거든. 그냥 공무원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쩌다 한 3주 들어가 채점 하시는데, 정말 명확한 준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사실은 대부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외모는 제대로 신경 썼는지, 아니면 외모보다도 내실은 충분히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한 번 더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시험입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밟는 게 아니에요. 박사과정 밟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자기 분야의 학문을 다 공부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관점과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물론 타당 근거 들어서. 이게 박사불입니다. 박사는 시험이 아니라 학위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우리 임용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10년이고 1년이고 투자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갖고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막연하게 열심히, 막연하게 무슨 강사가 뭘 잘한대, 막연하게 무슨 책을 안 봤으니까 무슨 책 더 봐야지, 이런 식으로 1년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마셔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동기유발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든지, 또 일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뭐 사립이라든지 뭐 기간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정도 이제 좀 잘 안 되신 분들 많이 모색하거든요. 그럼 모색해서 구해지면 다행인데, 안 구해지면 빨리 공부에 집중해라,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로 1월 달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초생보다는 N생분들에 맞춰서 좀 상담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번 상담도 진행을 해 보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꼭 유의점 정리해 드리자면, 너무 무계획적으로 열심히만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헬스장이, 그죠? 네, 헬스장이 1월 1일과 더불어서 회원수가 급증합니다. 회원수가 급증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닥쳤을 때 급증했는데, 3월 달, 2월 달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안 나와요.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온다, 바쁘다고 안 나온다, 그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본인의 귀중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3가지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필독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여튼 간에 독서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독서를 하기에 앞서서 필자가 왜 그런 독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전문가에게 들으셔야, 책은 문자 언어고요, 사람이 사실은 그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은 건 그 저자분께 직접 대학 시절에 사사를 받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책을 너무나 집중해서 1년 동안 다 책에서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간과 직감,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이렇게 내가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3번째는 1월달,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이 아닙니다. 1월달에 가장 이제 고민해야 될 유의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았어요. 물론 제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짬이란 게 있어요. 군대용인데, 짬이란 게, 저도 이제 이 일을 1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같은 분야를 10년 이상 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전문가.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시험만을 15년 연속으로 계속
여기 집중하고 연구하고 합격생을 배출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전문성을 좀 갖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자부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좀 제 말씀을 한번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의 수업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찮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